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에 압력을 행사하고 긴밀히 논의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희망했는데 실제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방미 당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건넨 인물로 지목된 청와대 관저 행정관을 검찰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행정관은 김 전 실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회의였는데 이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남산 국립극장을 비롯한 서울 지역 공연장 3곳을 둘러봤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을 마친 사전 점검단은 오늘 밤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 성사됐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일팀을 이끌 세러머리 감독은 한국 선수가 못 뛰어 아쉽지만 역사적인 단일팀이라서 복잡한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북 단일팀의 약칭인 COR이 북한 국호라는 거짓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해서 확인했습니다. 오후 들어 내리기 시작한 눈이 밤사이 강원도엔 최고 8cm가 쌓입니다. 눈이 그치면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며 공기는 깨끗해지지만 매서운 한파가 찾아옵니다. 남자 테니스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8강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현은 한때 세계 1위였던 조코비치를 상대로 한 세트만 더 이기면 한국 테니스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8강에 진출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연 모두가 그랬을까?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와 청와대는 이런 삼권 분립의 기본조차 파괴하려던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긴밀히 상의하는가 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예 전환합의체라는 특정한 선고 방식까지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까지 실시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산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우 전 수석이 상고심이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오늘 대법원 산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 행정처 사이에 긴밀한 논의가 담겼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는 겁니다. 또 법원 행정처 차원에선 사법부 진위가 곡해되지 않도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문건은 향후 대응책을 정리하며 상고심 쟁점은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이라는 분석까지 했습니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은 우 전 수석이 원했던 대로 2달 뒤인 그해 4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또 댓글 공작의 핵심 증거인 진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13대 0이란 결론으로 파기해 다시 재판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사법부 최고 행정조직은 재판 개입뿐만이 아니라 판사 개인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촛불집회 사건 처리에 의문을 가진 판사에겐 선동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다고 했고 판사들 모임을 이끌었던 의장에 대해서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선동가의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 정세 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으로 법원 집행부를 불신한다는 의혹이 있다. 법원 행정처가 2015년 송모 판사를 상대로 작성한 동향 문서에 담겨 있던 내용입니다. 앞서 2009년 촛불 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특정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을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송 판사는 법원장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해명하라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인물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또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이었던 박모 판사에 대해 학생운동 경력이 있고 사법행정에도 비판적이라는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 판사의 재판 스타일과 심지어 가정사까지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최고 행정조직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면서 법관 뒷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번 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받던 컴퓨터들을 조사했습니다. 적어도 300건이나 되는 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진 뒤에 법원 안팎에서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모 전 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의 저장 장치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300개는 삭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에선 이 파일들을 복구하려 했지만 파일명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모 판사는 지난해 진상조사 당시 비밀번호가 걸린 문서를 열어보면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박모 판사 동향 파악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처럼 제목은 남아있지만 삭제된 바람에 그 내용을 복구하지 못한 파일도 있었다고 조사위는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포렌식 기술로는 이 파일들이 언제 삭제된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만약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일들이 삭제됐다면 증거 인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꾸려졌던 진상조사위는 이런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조사위는 진상조사 당시 법원 행정처 간부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축소해보고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는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법조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추가 조사위 발표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은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게 일정 부분 무너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재작년 촛불 집회에서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나왔겠죠. 이것도 미흡하단 말은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오늘 밝혀진 내용 가지고도 아직 멀었다는 얘기는? 네, 첫째로 이제 분석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추가 조사위는 당초 이 행정처 고위 법관과 또 실무자인 심의관 등 4명의 컴퓨터 저장 매체를 분석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행정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진두지휘했다는 의심의 정점에 서 있었던 그 핵심 간부의 저장 매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그 자료를 조사위에 넘겼습니다. 예. 둘째, 이 분석 방법도 매우 원시적이었습니다. 컴퓨터 개봉을 두고 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의 이름을 단순히 키워드 검색하는 수준으로만 파일을 추출해낸 겁니다. 예. 그렇게 추출해낸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면 강제로 열지도 못했습니다. 예. 자, 방금 말한 그 사유들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 파일이 수백 개라면서요? 네, 암호 때문에 열어보지 못한 파일만 760개입니다. 300개는 삭제됐고 700개가 넘는 건 못 열어봤고. 760개 안에 300개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름 가운데에서도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이 뚜렷한 그 제목의 파일 5개를 따로 추출해서 열어보려고 했었지만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못 열어봤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삭제된 파일만 해도 300개인데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게 30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파일 개수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 협조 안 했다. 그 누가 누구한테 협조를 안 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법원 행정처에서 예. 조사위에 그 제대로 이 열어보지 파일을 못하도록. 열어보지 못하도록 한 예. 것입니다. 예. 그래도 됩니까? 조사위가 하는데? 이게 어떤 그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도 하고 예. 그 서로 간의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양해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 수사가 강제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그걸 서로 양해했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로 넘어가야 강제 수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군요. 자, 오늘 그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입맛에 맞게 관계 행정처에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입맛에 맞게 할 것인가, 그죠? 또 대응책을 모색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등장을 하대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은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정처와 유착관계 의혹이 앞서서도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지난해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이 이 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을 조회할 당시에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과의 통화량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예. 연수원 기수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평소 개인적 친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심 사건의 재판 결과 그리고 또 법원의 화두였던 상고법원 등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자주 이뤄졌다라는 의혹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 의혹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이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 문건에는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건처럼 여겼던 이 상고법원 신설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었고 실제로 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는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상고법원과 관련해 협상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 이렇게 말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나온 것이 이렇게 강제 수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 한계를 좀 넘기 위해서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출장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여성 행정관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행정관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 특활비 의혹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미화 1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해 10월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환전한 국정원 특활비였습니다. 이 돈은 다시 청와대에서 김윤옥 여사를 담당하는 부속실의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됐다고 김 전 실장이 진술했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김희중 전 실장과 여성 행정관을 불러 돈의 전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조사에서 이 행정관은 김 전 실장 진술대로 10만 달러 돈 뭉치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특활비 전달과 관련해서는 강현희 전 이 부속실장도 전혀 몰랐을 것이라며 비밀스럽게 이뤄진 일이었다고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A씨 이외에 40년 넘게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집사처럼 일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 인사도 추가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수사가 이 전 대통령 바로 앞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오늘 자택을 압수수색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억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가 건네진 2011년의 상황을 검찰은 수상쩍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이 특사단의 숙소에 잠입한 사건 등으로
원세훈 원장이 위기를 겪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때 돈이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느냐 하는 것이죠.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2011년 초 억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모경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이 흘러간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초 T-50 훈련기 구매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숙소에 괴한이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침입자가 다름 아닌 국정원 직원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조차 원세훈 원장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영향력이 컸던 이 전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넸을 가능성 등 다양한 대가 관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의원을 불러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입장 발표 이후에 닷새 만에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집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참모회의를 했다고요? 네, 지난 수요일 입장 발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건데 이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일정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녁 5시 반쯤 회의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이곳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왔는데요.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 사무실을 나서면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성명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자, 오늘 회의는 물론 공개되지 않았을 테고 공식 입장도 나오진 않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회의는 참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시간 가까이 열렸습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의에 참석했던 한 측근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장을 더 하고 싶어서 특활비 뇌물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일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원 전 원장이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한 걸 자신이 끝까지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도 전해졌는데요. 일부 참모들은 이 검찰이 지금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격하게 성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네, 일단은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설 경우에는 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게 대다수 참모들의 의견인데요. 다만 오늘 회의에 이 전직 법무부 장관과 법무비서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 법리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논의를 거친 뒤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 앞에서 이선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30억 원이 넘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했지만 상당 부분 그걸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심 가는 곳이 나왔는데 바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을 통해서 당시 자문의들에게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 병원장 측은 해당 돈이 국정원 특활비라는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건 지난 2014년입니다. 당시 서울대병원 교수를 중심으로 19명의 대통령 자문위가 꾸려졌습니다. 서울대병원 핵심 관계자는 당시 자문위로 임명된 교수들에게 VIP 격려금이라며 청와대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내려왔다며 1인당 수백만 원씩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액의 돈 봉투가 자문의들에게 전달된 건 이후 명절에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자문의들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좀 놀라졌던 거는 사실이고 액수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났던 거는 사실이에요. 이 돈의 출처를 난 모르죠. 수원장님한테 물어보던가. 서울대 병원 측은 병원 차원에서 돈 봉투가 지급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주면은 대통령 주치 자문이시니까 주시면 청와대에서 주셨을 것 같고. 명예직인 대통령 자문의들은 진료 후 통장으로 10여만 원을 받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이 현금으로 전달된 것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서 병원장 측은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병원장님이 말씀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니까. 자문의들에게 지급된 거액의 돈의 여부와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국정을 보고받는 자리에 최순실 씨가 버젓이 함께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고리 3인방에 속하는 최측근 안봉근 전 비서관의 입에서 직접 나온 진술입니다. 부처 보고와 연설문, 청와대 인사 같은 민감한 사안을 보고할 때 대부분 최 씨가 옆에 있었고 누구 하나 나가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최 씨는 비서관들이 나간 뒤에도 박 대통령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최측근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해 청와대 관저 보고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윤 전 추행장관이 자신과 정호성, 이재만 비서관에게 들어오라고 하면 관저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간 자리엔 대부분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와 총무 관련 업무, 그리고 부처에서 올라온 서류들과 연설문 등을 대면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3명의 비서관들이 최 씨에게 나가라고 말한 적도 없고 박 전 대통령 역시 나가라고 말한 걸 들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기밀 등이 담긴 보고를 아무 권한 없는 민간인 최 씨가 모두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전 비서관은 새 비서관이 나간 이후에도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곤 했다는 증언도 덧붙였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사전점검단이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평창올림픽에서 예술단이 공연을 펼칠 장소를 점검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밤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사전점검단 일정에 동행한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북측 사전 점검단들은 아직까지 이곳 워커힐 호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3시 50분쯤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2시간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또 오늘 둘러봤던 공연장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후에 오후 6시 40분에 다시 나와서 이곳 호텔 별채에 위치한 식당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갖고 있고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예. 자,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엔 바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되겠죠. 어제 강원도에서는 공연장 2곳을 둘러봤다고 들었고 오늘 서울에선 모두 3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실 학생체육관, 장충체육관, 그리고 남산의 국립극장 이 순서로 돌았는데요. 앞서 찾은 2곳의 공연장에서는 10여 분 가까이만 간단하게 둘러본 것과 달리 마지막으로 찾은 국립극장에서는 1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면서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국립극장이 실제 공연장으로 유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전 점검단의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실제 공연이 펼쳐질 공연장의 윤곽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그 현 단장이 오늘 찾은 국립극장이 서울 지역 공연장으로 유력하고요. 강릉 지역에서는 어제 2시간 넘게 둘러봤던 강릉 아트센터가 유력합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은 평창 올림픽 개막의 전야제 형식으로 강릉에서 한 차례 열리고 그 이후에 며칠 뒤에 서울에서 한 차례 더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정 중에는 북측 점검단이 우리 측 공연장을 점검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현성월 단장은 국립극장의 조명과 음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면서는 왜 이렇게 마스크 쓴 사람이 많느냐고 궁금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의 음향 컨트롤 박스 뒤에 선 현송월 단장은 조명부터 확인했습니다. 음향을 확인할 때는 더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아리랑을 듣는 과정에서 극장 관계자가 무언가를 질문하자 아니라며 고개를 흔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무대를 점검한 뒤에는 객석과 분장실도 직접 돌아보며 확인했습니다. 북측 점검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엔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 단장은 오전에 서울로 가기 위해 강릉역으로 왔을 때 시민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같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또 KTX를 타고 서울로 오는 길에는 우리 측 안내자에게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측은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이런 사전 점검단 방문으로 시작된 평창올림픽 남북 교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한국당도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땐 북한 선수단을 유치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남북 단일팀 구성을 촉구하는 법까지 통과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 됐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평창올림픽이 국민대잔치지. 어떻게 좌파들하고 북한 애들만 잔치 벌리나 이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평창올림픽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2011년으로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입니다. 이 법엔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이 화해해야 한다며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법의 처리에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한나라당 의원 거의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4년엔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나서 북한팀 유치를 위한 통큰 지원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원하는 대로 선수단과 응원단이 올 수 있도록. 하지만 야당이 된 한국당은 어제 현송월 단장 등 사전 점검단이 내려오자 정부가 왕비대하 듯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올림픽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출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 단일팀이 확정되기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사실이죠. 아직도 단일팀을 추진한 과정이 정당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선수들에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런 우려도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그동안의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누리 기자. 예. 올림픽에서는 아무튼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네. 아마 그래서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 감독 그 캐나다 분이죠. 예. 예. 나름 좀 그 뭐랄까요 본인의 고민을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의미가 있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선수들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아마 그런 모양이죠. 네. 세간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단일팀 얘기는 언제부터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새해 첫날 이 북한이 김정은의 신년 메시지와 함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면서 일부에서는 그 가능성이 제기되긴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단일팀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지난 11일에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IOC의 남북 간 협의 의제로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들어갔다는 게 확인되면서부터입니다. 예, 기억납니다. 보도해드렸던 네. 게. 그렇다면 이번 달부터 남북 단일팀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이렇게 좀 내세우려면 아무래도 남북이 함께하는 그런 그림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는 남북 공동 입장 그리고 함께 경기하는 단일팀 이 두 가지를 추진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번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어필했던 부분도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공헌 이 부분이었으니까요. 예. 뭐 이건 IOC도 적극 지지하는 대목입니다. 예. 동계올림픽 종목이 꽤 많은데 이게 따지다 보면 사실 그 대상이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으로 이렇게 좀 집약이 된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이 동계 스포츠가 단체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피겨나 스키 단체전이 있지만 이건 개인들이 경기한 점수를 합산하는 정도에서 같이 이제 뛰는 건 아니니까. 예, 그치는 예. 거고요. 같은 유니폼 입고 상대랑 대결을 한다. 뭐 이런 종목은 아이스하키가 아주 적합했던 거고요. 예,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실력이 좀 엇비슷해야 서로 섞였을 때 위화감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남자 팀보다 여자 팀이 뭐 대상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단일팀이 결정되기까지 아무튼 진통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이 단일팀이 IOC 의제로 올랐다고 저희가 11일에 보도를 하면서 아이스하키 협회 쪽이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협회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정부가 단일팀 추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협회에 관련 공문도 이날 보냈습니다. 예. 이날은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귀국해서 이 소식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협회 또 선수들의 의견 수렴, 나아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짧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네.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우리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에 나갈 때 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엔트리는 23명입니다. 예. 단일팀의 경우는 북한 선수 12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35명,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우리 선수들한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에 뛸 수 있는 인원은 22명으로 제한됩니다. 즉 종전에 우리 선수 22명이 경기에 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 이제는 북한 선수 3명을 넣어야 하니까 우리 선수 3명은 경기에 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대개 그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면 중간중간 굉장히 그 선수 교체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3명이 더 들어왔다고 해도 아주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네. 그렇다고 뭐 감독 입장에선 억지로 누굴 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또 갖게 되니까 네. 경기 운영에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있겠군요. 네, 이번 올림픽에서는 순위 결정전까지 총 5번 경기를 하는데 예. 남북이 단일팀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내면서 또 선수들한테 기회를 고루 줄지 이게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특성상 교체가 자주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세라머리 여자팀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선수가 못 뛰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또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마음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 We don't have a lot of days leading up to the Olympics. Why waste energy feeling angry or feeling sad about what's going on or mad at the government? We don't have enough time to feel this way. 예.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 최고 인기 종목이라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최고 관심 종목인 만큼 이 단일팀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남은 기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 특히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8cm 넘게 쌓이는 곳도 있는데 눈이 그치고 나면 추위가 다시 예고돼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춘천을 연결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지금도 눈이 오고 있죠? 네, 눈발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강원 영서지방의 눈은 오후 4시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춘천 소양교에 나와 있는데요. 뒤로 보이는 소양강 처녀상에도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도심에도 발자국이 찍힐 정도로 눈이 쌓였는데요.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춘천에 내린 눈의 양은 4cm로 기록됐습니다. 오후 4시 30분을 기해서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화천에는 5cm, 철원은 6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에도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일부 산간 지역에는 20cm까지 눈이 내린 곳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네, 밤 사이에는 더 온다면서요? 네, 춘천과 화천, 철원 등 강원 영서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 최고 8cm까지 눈이 내린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쪽은 5cm, 영남과 호남 지역에는 1cm까지 내리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오후에 잠깐 온 뒤 더 이상 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많은 양의 눈이 예보돼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오전에는 눈이 모두 그치는 겁니까?
네, 일단 눈은 내일 오전에는 모두 그칩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 충청도와 호남, 제주 등에서 다시 눈이 내리겠고요. 모레 낮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앞서 오늘 자정을 기해서 강원 영서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원 내륙 지역이 최저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강원도 춘천에서 조민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은 지금은 그쳤지만 오후에 한방눈이 펄펄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추울 텐데 미세먼지는 잠잠하겠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광화문 보죠. 이수정 기자, 눈은 그쳤는데 춥지 않습니까? 기온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를 전후해서 서울 서쪽을 중심으로 한방눈이 1시간 정도 펑펑 내렸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친 상황입니다. 내린 시간이 짧았고 당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눈이 도로에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길 교통이 큰 불편은 없었는데요. 그 대신 바람이 조금 강해졌습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고 늦은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한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찾아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와 양주시 등 7개 시군에는 오후 9시를 기해서 한파 경보가 내려지고요. 서울 등 나머지 수도권과 일부 충청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일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5도대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모레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출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미세먼지, 그리고 이번 주는 한파가 한 주 내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칠한 칠미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계속된 미세먼지와 이번 주에 지속될 강한 한파는 모두 강하고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불규칙한 움직임 때문으로 기상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륙 고기압이 강해지면 한파가 찾아오는데 이때는 바람도 강해서 미세먼지가 쌓일 틈도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반면 대륙 고기압이 수그러들면 그 자리에 이동성 고기압이 들어오면서 이때는 바람이 약해서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한반도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게 사나흘 주기로 이렇게 반복이 됐던 패턴들이 요즘 들어서 불규칙해지고 또 이렇게 길어진 것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아직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올겨울 이번 주처럼 강한 추위는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광화문에서 이수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8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2명은 위독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서준 기자, 오늘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네, 학생들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쯤 푸놈펜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바띠에이구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있다가 앞서가는 트럭을 추돌하면서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 운전기사는 사망했고 4명은 중상, 4명은 경상을 입었는데 중상자 4명 중 2명은 머리를 다쳐 위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수도 푸놈펜에 있는 깔멧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봉사를 하러 간 겁니까? 학생들은 캄보디아 시엠립에 도착한 뒤 시아누쿠빌에 있는 수녀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들은 현지 수녀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관광도 할 목적으로 캄보디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캄보디아 주재 대사관 소속 영사는 파견이 돼 있죠? 네, 파견이 돼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의료진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오늘 밤 중으로 캄보디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지난 주말 종로 여관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6명이 숨졌죠. 이 가운데 3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관은 출구 말고는 빠져나갈 곳이 전혀 없는 완전히 막힌 공간이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까맣게 그을은 문 앞에 흰 국화꽃이 쌓였습니다. 큰 불에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려고 시민들이 놓은 겁니다.
특히 서울 여행 왔다 함께 숨진 세 모녀 사연이 알려지면서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세 모녀가 묵은 작은 방 창문은 쇠창살과 슬레이트로 막혀 있습니다. 여관 1층 모든 객실 창문은 범죄 예방을 이유로 쇠창살이 설치돼 있습니다. 정문 앞에 지른 불로 출구가 막힌 상황에서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복도로 빠져나와 뒷문으로 나가도 지붕과 담으로 막힌 마당으로 이어집니다. 반대편 객실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으로 막혔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고립된 구조였습니다. 숨진 6명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모두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세 모녀 시신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추가로 DNA 검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유모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유 씨는 불을 지르고 도망가다 펑 소리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신병력이나 평소에 먹는 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이 여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달 숙박료를 내고 지내는 이 같은 쪽방식 여관은 서울에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 대부분이 사실상 화재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대피로는 없었고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대형 참사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화재가 난 종로 여관과 여건이 비슷한 쪽방식 여관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군데군데 소화기가 있지만 점검 주기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주기표가 붙은 소화기의 마지막 점검 일자는 2014년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할 곳엔 성능이 약한 분말 분사기를 달았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시설이 있는 곳도 드뭅니다. 4층 이상 숙박시설은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쪽방식 여관 대부분은 2층 이하입니다. 비용 많이 들죠. 여기 뭐 한 3, 40년 더 오래되는 건물들인데. 대다수가 목조식이고 불연제를 쓴 곳은 찾기 힘듭니다. 네, 화재 피해를 입은 쪽방입니다. 보시다시피 문과 기둥이 이렇게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붕을 보시면 이렇게 비닐이 덧대어져 있는데 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불에 잘 타는 소재다 보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이 좀 더 나은 여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복도 천장에는 화재 감지기가 없고 비상구 등은 꺼져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있지만 시험 가동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관 주변 소화전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막혀 있기도 합니다. 서울 시내 목조 건물 밀집 지역이나 쪽방촌 등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21곳. 주택 수는 2,500여 호에 이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최종 결정되면 140일 넘게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이르면 모레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오후 비공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적이사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해 찬성 6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부 여권 측 이사 3명은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고 사장 해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 만입니다. 지난 8일 KBS 여권 측 이사진들은 보도 공정성 훼손과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해임 제청안을 제출했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해임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해임이 결정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고 사장 해임이 최종 결정되면 이르면 오는 24일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를 직접 캐내는 채굴기를 무더기로 불법 수입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수량이 제한된 가상 통화를 남보다 빨리 얻기 위해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가상 통화 시장이 과열되면서 채굴 업체의 편법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일산의 한 비트코인 채굴장입니다. 불법 수입한 채굴기를 돌리다가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채굴은 PC를 통해 블록체인 생산 과정에 참여해 그 보상으로 가상통화를 얻는 작업입니다. 채굴기 한 대당 에어컨 소비 전력에 맞먹는 약 800에서 1,500와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고열을 뿜어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된 채굴기는 450여 대, 시가 13억 원 상당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 채굴하기 위해서 인증을 안 받고 수입한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가하고 있습니다. 적발 대상은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채굴기 30여 대를 불법 수입해 운영한 개인도 있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월 전기료와 관리비를 받고 채굴기를 위탁 관리한 곳도 있습니다. 채굴기를 아예 USB로 속여 밀수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채굴의 값싼 산업용이나 농업용 전기를 편법 이용한 업체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채굴 과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테니스의 정현 선수가 한국 테니스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호주 오픈 16강전에서 한때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취재 기자를 좀 급히 연결하겠습니다. 박진규 기자. 자, 우리 선수가 메이저 대회 8강에 오른 건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막 경기가 끝났습니다. 정현 선수가 전 세계 1위 조코비치를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꺾고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최근에야 부상에서 복귀했다고 하지만 조코비치는 한때 세계 1위였고 호주 오픈에서 역대 최다인 6번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코비치가 우세하리라 이렇게 봤지만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체력을 앞세운 정현 선수가 도망가면 조코비치가 노련하게 쫓아온 흐름이 계속되면서 매 세트마다 혈투가 이어졌습니다. 정현은 1시간이 넘는 1세트 타이브레이크 혈투 끝에 첫 세트를 따내면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정현은 포핸드, 백핸드, 발리까지 모든 테니스 기술을 코트에 쏟아내면서 몸이 무거운 조코비치를 몰아붙였고요. 2세트, 3세트마저 연속으로 따내면서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2016년 호주 오픈 1회전에서 정현 선수가 조코비치를 만났었는데 당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었거든요. 정현은 2년 만에 기적을 새로 썼습니다. 정현은 오는 수요일 24일 역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세계 97위 미국의 샌그렌을 상대로 8강전에서 맞서게 됩니다. 예, 박진규 기자. 네. 예, 수요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 97위 미국의 샌그렌. 근데 뭐 지금 랭킹은 사실 지금 두 선수를 보면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혹시 수요일에 몇 시에 경기가 열리는지 그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수요일 경기는 오후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이 경기가 앞선 경기에 따라 약간 유동적으로 시간이 바뀔 수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오늘 5시에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예. 5시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내일 돼봐야 정확하게 나오죠? 시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현 선수가 그 경기 끝난 다음에 예. 한국어로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경기 코트에서 승리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팬들에게 한국어로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더 지켜봐달라.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정확하게 몇 시가 될지는 내일쯤 정해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은 이 경기를 즉 8강전을 JTBC 채널에서 중계 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군요. 예,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대피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훈련에 불안을 조장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놀이기구가 멈추고 타고 있던 시민들이 걸어 내려옵니다. 시민들은 안내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일본 수도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시민과 운영 요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いつあるかわからないですから一応心構えをしておくということですね。訓練をしていると実際にあった時にスムーズに動けますし 지난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2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대도시에서도 미사일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목적이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호세이 대학 나라모토 에이스케 교수는 아사히 신문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여론을 만들려는 목적 아니냐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아베 정권은 지난해 10월 북한 핵미사일 위기 정국에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오늘 미사일 대피 훈련이 열리는 곳 바로 앞에선 반대 집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들은 미사일 대피 훈련은 전쟁 훈련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정부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던 장기 이식과 유전자 치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기술 발전을 법이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던 분야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산병원은 살아있는 사람의 폐 일부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부모의 양쪽 폐 일부를 각각 떼어내 희귀병으로 망가진 딸의 폐 대신 이식한 겁니다. 지난해 2월엔 공장에서 팔을 다친 30대 남성이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으로부터 왼쪽 손을 이식받았습니다. 모두 국내 첫 사례로 눈길을 끌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입니다. 법으로 13개 장기나 조직만 이식할 수 있게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는 신장과 간, 골수 등 6개로 폐는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으려고 환자들은 평균 4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의지도 강력하고 또 환자 대상도 적절하고 그냥 있다가는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불법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장기 종류에 상관없이 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이식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팔이나 발, 얼굴도 가능하게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 밖에 유전질환이나 암, 에이즈 같은 치료법이 없는 병으로 제한했던 유전자 치료법 연구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계는 감염병이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에서 현지 시간 20일에 일어난 불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사망자 가운데 1명은 우리나라 여대생으로 외교부가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 1명도 한국인일 가능성이 있어서 외교 당국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이 오늘 중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칠곡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북 상주교도소가 친부 김모 씨에 대해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 논란입니다. 상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김 씨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했으며 허가가 나면 친부 김 씨는 만기 출소보다 석 달 앞당긴 이달 말에 출소합니다. 상주교도소 측은 김 씨가 모범수인데다가 김 씨 누나가 가석방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보호자 지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김 씨 누나 측은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문서를 발급하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에 쓰였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사용 의무를 없애고 블록체인, 생체 인증 같은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성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 아시아나그룹 본사를 방문해서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했습니다. 지주사인 금호홀딩스가 7개 계열사로부터 외부 금융회사보다 낮은 금리로 차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남 보령의 한 무인도에서 야생 흑염소를 몰래 잡아팔려던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사실 이 야생화된 염소들이 서해안과 남해안 섬들의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인 없는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잡는 건 불법입니다. 해경은 염소들을 원래 섬에 풀어줬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배 위에 다리가 묶인 채 쓰러져 있는 흑염소들이 보입니다. 57마리나 됩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쯤 54살 김모 씨 등 3명이 충남 보령 외연도 인근 무인도에서 야생 흑염소를 불법 포획해 건강원에 판매하려다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야생동물을 함부로 포획하는 건 불법이라며
다시 무인도에 방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섬에서 야생 흑염소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비양도의 경우 비양봉 정상 풀밭이 모두 흙밭으로 변했고 경남 통영의 매물도는 흑염소가 나무 껍질부터 뿌리까지 먹어치우면서 황폐해지기도 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서해와 남해 일대 섬에서 흑염소 포획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해경 측도 처리를 고심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 했는데 다 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뭐 건강을 보내서 해서 뭐 불이웃 돕기를 하는 뭐. 아직도 800마리 이상 야생 흑염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정부가 2015년부터 전국의 전통 상업권의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잘 되고 있을까요? 절반 정도가 홀로서기에 실패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뭐가 문제였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충무로 인쇄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래된 시장 골목이 나타납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과 골목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폭 2m 남짓한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점포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때는 100곳 넘는 점포들이 성업 중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2016년 6월 이곳에 청년 점포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장 내 빈 점포에 디자인 업체와 공방, 식당과 수공예품 가게 등 청년 점포 7곳이 들어섰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절반에 가까운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비워놓은 가게만 하다 보니까 위치가 안 좋다 보니까 장사가 번성을 못하고 젊은 친구들 다 나갔어요. 안 돼서 나갔죠. 결국 이제 된다면은 나가려도 안 나가지요. 시장골목 어귀에 있는 한 청년 가게입니다. 그런데 간판이 붙어있던 자리는 흔적만 남아있고요.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는 각종 대출 전단지만 가득 쌓여 있는데요. 남아있는 집그리로 봐서는 꽃 공예품과 관련된 창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 창업 이후에는 1년간 홍보 비용과 임대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청년 상인들에게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제품 진열, 마케팅 등 버티고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은 없습니다. 있으면은 아쉽긴 해. 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있으면 어쨌든 도움은 되니까. 같은 시기 청년 점포 10곳이 들어섰던 인천 용현시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통 좋은 자리에서도 살아남기가 힘든데 창업을 해준다고 저 뒷골목에 가게 안 나가는데 이런 데를 얻어가지고 1년 월세를 내주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냐고. 젊은 그 학생들 다 뺐어 가게. 폐업했거나 이미 다른 가게로 업종이 바뀐 곳이 대부분입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영업을 계속하던 시장 입구의 한 청년 가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간판도 모두 떨어진 상태고 철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창문 안쪽을 보면요, 집기류도 모두 치워져 있습니다. 청년 점포 폐업률은 40%로 10곳 가운데 4곳은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후관리 제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창업만 시키고 방치한 부분이 있는데 청년 창업자들이 지원 정책만 보고 상권 분석 등을 꼼꼼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는 4월 청년 점포 20여 곳이 들어설 인천 신포시장 인근 골목입니다. 퇴근 시간 무렵 관찰 카메라로 지켜봤더니 1시간 동안 거리를 오가는 유동인구는 30명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 만든 겁니다. 유동인구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유동인구를 좀 만들어 보려고 아마 이렇게 이걸 시행하는 것 같아요. 2015년에 시작된 이 지원 사업으로 670여 곳의 청년 점포가 생겼고 연말까지 400여 곳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된 청년 지원 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제대로 된 보완책이 없다면 1년 만에 가게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 청년 상인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다이슨 VA 카본 파이버 무선 청소기에 탑재된 디지털 모터는 155 에어와트로
30% 더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사이클론 테크놀로지와 고성능 필터가 초미세먼지를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으로 제거합니다. 청소기 안에 먼지를 가둬둡니다. 다이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그리고 레인코트를 입은 신사. 흔히들 떠올리는 런던의 풍경은 다들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 코난 도일의 표현처럼 마치 우유를 쏟아 부은 것 같은 런던의 안개는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그림뿐만이 아니라 영화로도 많이 다뤄졌을 정도니까요. 1952년 12월 5일 그날 역시 런던의 안개는 짙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두터운 안개가 사람들의 일상을 휘감았죠. 그러나 그날의 안개는 안개가 아닌 스모그. 닷새 동안 도시를 뒤덮였던 그 스모그는 10,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초래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사례가 많았지만 경제가 먼저라는 목소리에 문제를 뒷전으로 미룬 결과였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마스크 300만 개를 배포했을 뿐 손을 놓고 있었고 결국 스모그라는 소리 없는 살인 무기는 사람이 초래해서 사람을 죽인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 우리가 누려왔던 서울의 하늘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쨍할 듯 차갑게 부서지는 공기와 손에 잡힐 듯 선명한 겨울산의 풍경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의 하늘은 들숨 하나 날숨 하나에도 마음이 무거운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란 단어가 운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 그러나 그 시절은 봄이면 날아드는 황사가 걱정스러웠을 뿐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암까지 유발한다는 이 독성 물질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뻥 뚫린 대책 끝에 맞이한 오늘의 하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마스크를 쓰고 미세먼지를 걸러준다는 공기청정기까지 들여다놔야 그제서야 조금은 안심이 되는 세상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공기청정기는커녕 마스크를 쓰는 것마저 허락되지 않아서 마시는 공기조차 계급이 되는 세상. 우유를 쏟아 부은 것 같았다던 런던의 아름다움.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눈, 비가 쏟아진 후에야 만날 수 있는 그나마 보통 수준의 공기가 며칠 동안 우리의 호흡을 허락한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잊을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있는 것이 편한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는 혐의 내용만 보면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를 넘어서 이 전 대통령 가족들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방미를 앞두고 특활비 10만 달러가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여성행정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받은 사실 그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 하는군요.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전 간부로부터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직접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네, 검찰은 모경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2011년 초 돈을 건넸다는 건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예. 자, 이상득 당시 의원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 이상득 당시 의원에게 특활비를 왜 전달했는가 하는 문제죠. 검찰이 주목하는 배경이 있다면서요? 네, 검찰은 돈이 건네진 시점이 2011년 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엔 국제적 망신이다, 국격을 떨어뜨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T-50 훈련기를 구입하기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묵고 있던 호텔에 국정원 직원들이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엔 여권에서조차 원세훈 전 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원세훈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돈을 건넨 건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예, 물론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외에도 대통령 부인 측으로 특수활동비가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온 지 며칠 된 의혹이긴 한데 그래서 검찰이 그 대통령 부인을 수행하던 행정관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진술들이 나왔습니까? 네, 김희중 전 실장은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건네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10만 달러를 쇼핑백에 담아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건데요. 검찰이 해당 행정관을 조사했는데 조사에서 해당 행정관은 당시 쇼핑백을 건네받은 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쇼핑백만 받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한민영 기자, 요건 좀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 여성 행정관이 자신은 얼마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쇼핑백에 담긴 그 돈을 자기가 받았다는 건 인정을 했는데 그거를 당시 대통령 부인 쪽에 전달을 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자신은 쇼핑백만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이 있었는지 혹은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돈을 내가 쓴 것이 이 쇼핑백을 받아서 내가 그걸 어디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은 한 것 같으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해당 행정관의 진술에 따라서 검찰도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더 취재가 되면 확인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상납이 다양한 루트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MB의 가족들까지 대거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이건 좀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입장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튼 수사가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예. 이거 어디서 끝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수사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크게 네 갈래입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건너갔다는 4억 원,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다는 1억여 원, 10만 달러죠. 예.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의 5천만 원, 오늘 새로 나온 이상득 전 의원에게 갔다는 억대 자금, 현재까지 1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건 확인이 됐는데 돈이 간 목적과 예.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큰 흐름을 보면요.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보면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간 4억 원은 현재 사용처를 추적 중이긴 한데 현재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의 전세자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김희중 전 실장이 받은 돈은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여기에 친형 이상득 전 의원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부분 이게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예.
그때 넘어간 돈들이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특활비가 상납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대부분 원전 원장 시절이었습니다. 2009년 1월에 원전 원장이 내정이 됐었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원전 원장을 내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보여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과연 그 국정 철학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구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 특활비 여러 갈래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채널이 일원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3명의 국정원장이 공통적으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을 하면 이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가족이 아닌 본인의 기치료, 자택 관리 비용 또 비서관들의 명절비, 휴가비 이런 명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달리 이제 가족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영 씨, 또 친형 이상득 전 의원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나 비서관들이 나눠 쓴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가족들에게 의혹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결국은 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예. 진짜 본인한테 물어봐야 될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소환 조사까지 그리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점,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공통점은요. 지금이 연말정산 기간이죠. 이 예. 국정원 특활비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사용했어야 하는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국가 안보에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모아준 돈인데 예. 그게 이렇게 마구 쓰였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본인 거처의 인테리어비까지 이 돈으로 예, 됐잖아요. 지금 그죠? 수사 중이죠. 예,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현성월 단장을 비롯한 북측 사전 점검단은 지금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잠시 후면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현 단장 일행이 통과할 통일대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자, 아까 박현주 기자 연결했을 때 워커힐에서 저녁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그게 끝난지 안 끝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 확인 안 해봐가지고 혹시 김태형 기자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워커힐 호텔에서 이 북측 사전 점검단은 식사를 마치고 오후 8시 반쯤 출발했으니 잠시 뒤면 이곳 통일대교를 통과합니다. 점검단은 줄곧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경호 차량에 둘러싸여 이동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10분 거리인 도라산 남북 출입 사무소까지는 같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북측 차량으로 갈아탄 뒤 군사 분계선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워낙 많은 눈이 내려서 한 2시간 전쯤엔 제설 차량 여러 대가 동원돼 눈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 김태현 기자 뒤로 보이는 도로는 그렇게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동안에 꽤 치워낸 모양입니다. 자, 1박 2일 동안 강릉하고 서울 오가면서 공연장만 5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어디서 하게 될지 윤곽은 나와 있죠. 아까 얘기한 바로는 서울의 국립극장도 유력한 곳으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검단의 동선을 보면 유독 오래 머물렀던 곳들이 있어 예상이 가능합니다. 강릉에선 2시간 넘게 강릉 아트센터에 머물렀고 서울에선 1시간 넘게 국립극장에서 머물러서 이 두 곳이 공연장으로 유력합니다. 국립극장의 경우엔 1985년에 북한 예술단이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공연 시기나 내용은 혹시 협의된 게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강릉에선 올림픽 개막식 직전에 그리고 서울에선 이로부터 2, 3일 뒤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 내용은 앞서 실무 접촉에서 통일 분위기에 잘 맞고 세계 명곡이나 가곡, 민요 등으로 구성을 하자는 데 양측이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정치색을 뺀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점검단이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게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일정을 원만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서울역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과격한 행동을 보였고 지금 이 시각에도 통일대교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대체적으로는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COR이라는 약칭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북이 각자의 경기에서는 각자의 약칭을 쓸 수가 있지만 단일팀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IOC의 결정이 나오자 이를 북한 체제와 연결짓는 거짓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COR은 북한의 약칭이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북한이 나라 이름을 바꿨다. 혹은 2016년에 바꿨다는 정보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고려 연방제와 관련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까지 등장을 하는데 각종 블로그와 사이트, 또 트위터 등지에서 셀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모두 거짓 정보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줄여서 DPRK라고 하는데 그 K는 코리아의 K를 뜻하는 건데 이게 C로 바꿨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이 1991년에 유엔에 등록을 했습니다. DPRK라는 이름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외교 무대에서 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이 미국에게 DPRK를 제대로 써달라 이렇게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이 북한 외교관에게 발급한 카드에 노스코리아라고 적었기 때문인데 저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최근 북한의 국제대회 유니폼인데 COR 혹은 C로 시작하는 코리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정작 쓰지도 않는데 이런 거짓 정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퍼지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거짓 주장을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2년 전에 이런 기사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3일 한 인터넷 기사 제목입니다. 북한 5월부터 영문 국호 변경. 그리고 이보다 20여일 전에 또 다른 매체도 북한 5월부터 변경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의 영문 이름이 바뀐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COR이라는 약칭이 이번에 정해진 결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어떤 이유로 정해진 겁니까? IOC가 중재를 했기 때문인데 IOC는 각국의 약칭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KOR을 쓰고 북한은 PRK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림픽 규정상 세 글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D를 빼고 등록을 했는데 이 둘과 구분하기 위해서 COR로 정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남북한을 이렇게 씁니다. 그 앞 글자 COR을 따왔습니다. 가짜 정보들에서 주장하는 COREA의 준말도 아닌 겁니다. 프랑스어는 영어와 함께 IOC의 제1공용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결정된 COR은 남북한 그 모든 경기에서 쓰이는 건 아닌 거죠? 네,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씁니다. 그리고 정식 명칭은 코리아, 약칭이 COR입니다. 반면에 경기 중에는 서로 다른데요. 대표팀의 명칭은 각자의 나라 이름과 같습니다. 약칭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KOR, 그리고 북한이 PRK입니다. 단일팀은 개막식, 폐막식처럼 정식으로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칭을 COR로 쓰게 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박상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홍준표 대표의 더 팩트입니다. 뭡니까? 오늘 홍 대표만의 팩트가 있는 건가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평소에 좀 막말이 많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막말에 대한 좀 독창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막말한 거 어떤 게 막말이야?
팩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막말이라고 하죠. 그게 철부지들은 막말로 보이는 거죠. 예. 본인은 팩트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가슴이 아파서 막말이라고 규정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러자 한 기자가 조국 수석이 사실을 통과 못했다고 주장한 것, 이건 팩트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가 본인의 당시 정확한 말은 사시에 떨어졌다가 아니라 통과하지 못했다이면서 그러면 응시하지 않았으니 통과하지도 못한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팩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궤변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홍 대표 특유의 어떤 그 어법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뭐 팩트 아닌 것들도 좀 있었다면서요? 앞서 아픈 팩트를 상대방이 막말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곧바로 한 가지 팩트를 얘기했는데 틀린 팩트입니다. 뭐냐면 난 문재인 대통령처럼 답변 써주는 프롬프터가 없다. 예전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니까 답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참모진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마치 실시간으로 답변을 써준 듯이 얘기했는데 팩트가 아닙니다. 당시 기자회견 모습을 잠깐 보면 저렇게 대통령이 마주보는 자리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잠시 확대해서 보면 질문하는 기자의 이름과 질문의 요지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건 뭐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누가 이렇게 요약해서 바로 쳐주면서 올린 건가 보죠? 참모진이 기자들이 질문을 2개 할 때 대통령이 두 번째 질문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지를 간략히 적어서 올려준 겁니다. 청와대도 오늘 이건 팩트가 아니다라고 저렇게 반박을 했고요. 당시 현장에 이성대 청와대 반장이 있었는데 질문만 올라오는 저 모니터 외에 답변이 있는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 시간에 없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는 또 민감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일부 당직자들은 어수선한 와중에 기자가 손을 들 때 어느 매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서 질문을 골라받는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할 때는 자기들이 어느 사 소속이라고 원래 얘기 안 하나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신년 기자회견 모습은 손을 들면 홍 대표가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목을 당한 뒤에 매체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 명이 손들 때 뒤쪽에 좀 어수선한 장면에서는 당직자가 슬쩍 와서 얼굴을 잘 모르는 기자에겐 어느 매체냐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걸로 칩시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쪽지가 문제입니다. 무슨 쪽지입니까? 오늘 국회에서 한 쪽지가 카메라에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저렇게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바로 옆에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의원이 김영주 장관에게 뭔가 저렇게 지금 오른쪽 펜을 든 손이 김영주 장관의 손인데요. 쪽지를 건넵니다. 지금 쪽지가 돌려져 있는데요. 이거 거꾸로 돼 있군요. 화면을 돌려보면 쪽지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순천 자벌드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김태년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천 자벌드라는 게 이제 청소년들이 가서 느낄 수 있는 직업 체험 센터인데요. 지금 경기도 성남에 있는데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순천에도 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일컫는 겁니다. 이건 내 사업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문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쪽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문제 삼을 만한 쪽지군요. 그렇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저렇게 말한 배경에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한몫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 순천의 자벌드는 2016년에 선정이 됐는데 고용노동부도 이전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면서 이 중에 하나가 순천 자벌드 유치 과정이 들어갑니다. 당시 2016년에 각 지역별로 유치를 내려고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정현 의원,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였는데요.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가 순천이기 때문에 뭔가 외압을 행사해서 순천으로 간 것 아니냐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이 순천인 김태년 의원이 이걸 문제 삼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당 실세 의원이 뭔가 외압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것도 또 다른 외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의원 측에 물어봤더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순천 자벌드는 확정된 사업이고 예산까지 이미 확정된 거다.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 각지의 요청을 전달한 것일 뿐 고향이어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글쎄 근데 저쪽 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쪽지에 쓰인 표현도 그렇고. 친해서 썼다고 하는데 적절하진 않은 방식 같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현송월 두 개의 시선입니다. 이건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군요. 예. 현송월 단장을 바라보는? 맞습니다. 예. 현송월 단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오늘 서울에서 나왔었는데요. 예. 먼저 첫 번째 시선을 보면 오전에 장충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한 시민단체 대표가 환영한다 큰 소리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현송월 단장님, 이쪽에 오면 뜨겁게 환영합니다. 예, A4 용지에 환영한다는 글귀를 써놓고 소리까지 외치자 현송월 단장이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좀 굳어있는 표정이던데 본인도 기분은 좋았던 모양이군요. 예. 굳어있던 표정은 그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강릉에서 KTX를 이용해서 서울에 왔을 때 지금 영상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 역사 바깥으로 나올 때 그 바로 옆에는 경찰이 저렇게 삼엄하게 경계를 섰었고 우측으로는 보수단체, 대한애국당과 보수단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좀 비판하는 시위가 있었고요. 당시 현송월 단장이 힐끗 보고 버스에 탔습니다. 대한애국당 등은 이때 인공기를 태우고 좀 격렬한 시위도 있었는데 현 단장을 태운 버스가 떠난 뒤여서 현송월 단장은 그 모습은 못 봤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이해해야죠. 자기들은 못할 수 있겠지만 뭐 현송월 단장으로서는 익숙치 않은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경기 때도 당시에 이제 보수단체에서 인공기를 태우고 좀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기자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북한에서 남측이 사죄 안 하면 남은 경기에 불참하겠다 하면서 좀 긴장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참가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이 거리를 좁히는 데는 조금 더 북측도 이해의 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더 성숙되면 되는 거죠. 뭐.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에 내린 눈이 그치면 한파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에도 영하 9도겠고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됩니다. 자, 뉴스룸이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스 문제를 취재한 기자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경주에 꽤 오랜 기간 동안 내려가 있던 기자도 잠시 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